안녕하세요. 한국최면체육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 인맥관리 방법,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결국은 살아가게 되잖아요. 때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농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그 쓰레기를 다 청소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만큼 나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잘 해야 된다. 잘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나는 결국은 고립이 돼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는 내가 미리서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만이 실제 어떤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내 식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탈무에서 말한 것처럼 이 13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 이상의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사실은 깔보게 돼요. 우습게 보게 돼요. 아이고, 너는 내가 하란 대로 다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대학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써야 되는 이 학생을 볼 때는 너무나도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내가 갑의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대학교 교수들이 학생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게 되고 감정 노동을 시키고 자기의 개인 일까지 하게 되고 때로는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착취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이 약자라는 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대했는데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저 교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저 교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저 교수는 교수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교수는 이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의 대기업 사장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니들은 내 물건 없으면 못 쓰지? 그런 식으로 어떤 우습게 봐버리면 점점 그 어떤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 우습게 봐버리는데 나중에는 이 소비자 1명이,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명이 나중에 똘똘 뭉쳐서 우리 이제 당신 회사 물건 안 써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탄탄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꼭 잘나서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꼭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힘없는 사람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함과 고마움 덕분에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명예가 있는 거고 이런 권력을 얻은 거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저분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어떤 자리가 더 탄탄해지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 힘없는 약자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큰 코 다치게 된다.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은 시대는, SNS가 발달하지 않는 예전과 같은 시대에는 마치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마치 대항을 하면 안 될 것처럼 숨죽였는데, 요즘과 같은 시대는 자유 민주주의 시대니까 개개인의 어떤 소통 창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항상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지 마라. 결국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결국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아랫사람인 사원이나 대리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게 되면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자리를 끌어내리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소에 잘해라. 내가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 때 이 공덕을 쌓은 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빛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성심성의껏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잘했어요. 그럼 내가 위기 상황일 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저렇게 할지라도 이거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사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그동안 행실이 정말로 건강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오히려 저 사람을 두둔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의 행실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정의롭지 않았어요. 평소에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할까요? 안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벌 받아도 싸. 그래, 평상시에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결국은 벌을 받게 되구나. 오히려 더 외면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잘 해놓으면 결국은 주변에서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근데 평상시에 내가 잘 하지 못하고 나쁜 행위나 나쁜 말들을 계속 했다라면 나중에 내가 위기의 순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게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잘한 사람은 이 공덕이 쌓여가지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잡을 수 있는 이 동아줄이 철근처럼 튼튼해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라도 나는 이렇게 잡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잘 안 한 사람은 이 동아줄이 점점 썩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벼랑에서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이 동아줄을 잡았는데 이미 이거는 평소에 잘 못했기 때문에 동아줄이 썩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게 나에게 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거는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장 어떤 현명한 어떤 진리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의 밥값은 너가 내라. 그리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낼 수 있으면 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남들에게 공짜로 얻어먹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라. 이거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저 사람한테 마치 공짜 밥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초라한 마음 상태다. 제가 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사실 구걸하는 거잖아요. 얻어먹은 거는 왠지 내가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나는 저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구걸하는 것과 같죠. 이 밥값이 정말 뭐 5,000원 만원짜리인데 내가 5,000원 만원이 없어가지고 그거 한 번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만약에 밥을 얻어먹었다면 최소한
뭐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내가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자꾸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연습이 돼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 사람한테 저런 도움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구걸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 한 개인으로서는 당장은 내 돈 10,000원, 20,000원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한 개인으로서는 내가 초라해진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도 야, 쟤는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밥을 한번 사야 되는데 보통 밥 살 생각을 안 하네. 아, 쟤는 기본이 안 된 것 같다. 다음부터 얘는 만나기가 싫다.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너무 공짜 좋아하는 것 같다. 아, 쟤한테는 내가 더 이상 밥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내 밥값은 내가 내자. 내가 좀 더 여유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남의 밥까지 대주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 탈무드의 이 내용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더 재밌는 게 있냐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되 큰 소리로 말해라. 아, 저는 이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신이 저 사람한테 고마우면 누구님, 누구씨 진짜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사죄해 드립니다. 제가 이게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내가 그 고마운 기본 예의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내가 고마울 때 도움을 줘서 고맙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고, 저 사람한테 내가 실수를 했으면 기본 예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해야지 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미안하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이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고맙다, 미안하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모른다. 저 사람이 도움을 줬는데 고마워하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줄도 모른다. 그 사람은 내 감정까지 미리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쟁이가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알아서 고마워하겠지 말 안 해도 알아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미안해 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말하지 않는 말까지 고민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이해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이렇게 잘 커줘서 부모가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못했는데 너가 잘 커줘서 정말로 고맙다.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부족했다. 그거 정말로 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키워주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 키워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잘하지 못해서 좀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당신 요즘에 직장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을 텐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래야지 남편도 내 아내가 이걸 고마워하고 있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직장생활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남편 입장에서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직장생활한 것보다 육아가 100배 1000배 더 힘들 거야. 나는 그래도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당신 정말로 힘들어. 당신 정말로 애 키워주고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해주는 거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로 당신 고마워. 내가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미안해. 직장에서도 그렇게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그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말을 해야만이 상대도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구나, 미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야지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한국 사람의 조금 이제 특성이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가슴속에 담아둬요. 그걸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예의범절을 차린이라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덕하고 상관없이 이게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는 게 미덕이고 예의 바른 거예요. 이게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예의고 미덕이고 양심이고 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알 거야. 굳이 내가 이것까지 말해야 될까? 괜히 낯간지럽게라고 하는데 굳이라고 생각할 때는 말해야 되고 낯간지럽다고 생각할 때도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넌 정말로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냐? 너는 죄책감도 없냐? 너는 기본 양심도 없냐? 내가 널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서 이 사소한 걸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부부지간에는 이혼을 하기도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고 친구 간에도 결별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이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다툼이 생기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가장 이 기본적인 대화가 결국은 인맥관리,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 5번째,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자라는 거죠. 어설프게 도와주지 말고 내가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정말로 저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도와주라. 이게 뭐 돈을 막 엄청나게 주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충분히 도와줄만 하면 그게 마치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괜히 처음에는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버리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결국은 답답해지는 거고,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도 아이고 내가 괜히 도와주려고 했어, 안 도와줄걸, 괜히 네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만 피해봤잖아, 나만 더 힘들어졌잖아, 앞으로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마, 나 이제 그 불편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결국 마이너스가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나도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진짜로 내 일처럼 차라리 화끈하게 도와주자.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미리서 끊는 게 낫다. 괜히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너 때문에 아유 내 시간 뺏겼잖아, 괜히 귀찮게 됐잖아, 아유 내 짜증나, 괜히 내가 네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하러 도와주냐 이거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도움을 준다라면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 입장에서 와 정말 고맙습니다, 너 덕분에 정말로 내가 살았다, 정말로 고맙다, 다음에 네가 힘들 때 나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정말로 고맙다, 야 친구야 너도 힘들 때 나한테 말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도와주면 나중에 내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나도 그냥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하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럴 마음이 없다라면 차라리 지금 멈추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짜증난 인간들이 꼭 있죠. 꼭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한두 사람 정도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화를 내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 인맥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남의 험담하는 것은 100%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표시한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저 역시도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심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저 사람의 좋은 점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의 좋은 점이 없으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고 굳이 저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내가 다 들춰내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성격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렇게 남의 인생에 쉽게 관여하지 마라. 왜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너무 쉽게 평가하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내가 이 A라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했으니까. 그러면 이 A는 나중에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한테 나를 비난하겠구나, 나를 욕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저 사람하고는 이제 거리를 둬야 되겠다. 아, 저 사람 불편하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다 보면 그 순간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그냥 짜증이 나요. 아, 저 사람은 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 저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져. 기분이 더러워져. 즐겁지가 않아. 매번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워야 되고, 그래도 좋은 소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살다 보면 우울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1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기분 나빴던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싫어지게 된다. 제 주변에도 가끔씩 뭐 이야기만 하면 어느 순간 10년 전에 그 뭐 아내 이야기하고 회사 그 자기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저도 정말로 그 사람 만나는 게 나중에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친구에게, 야, 누구 이거 할 때는 야, 이 얘기는 좀 그만 좀 하자. 야, 우리 좀 기분 좋게 이야기로 왔잖아. 놀러 왔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이 즐거운 시간에 그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씩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험담을 하게 된다. 근데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은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험담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나중엔 싫어해요. 아, 저 사람은 만나기 싫다.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짜증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일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남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나도 기분이 좋고 배움이 있는 거지. 이 험담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어한다. 결국은 짜증이 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직장 생활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사람들을 험담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독화살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은 독화살을 이렇게 쏘는 것과 같아요. 독화살. 독이 들어있는 화살. 이렇게 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뱉으니까 이게 나한테 안 올 것 같죠? 이렇게 막 뱉고 나는 뒤로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남을 험담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독화살이 돌아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등에 독화살이 꽂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다 내뱉은 말들은 모든 사람 귀에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자리를 전 뜨겠습니다 하고 피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호응하고 들어주는 것이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7번째,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마라.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래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누구는 저렇더라, 누구누구는 이렇더라, 이런 것도 다 불필요한 논쟁이고 이야기예요. 특히 막 직장 생활에서 정치, 종교, 그 사람의 뭐 어떤 거, 우리가 봐도 쓸데없는 논쟁들이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논쟁은 회사에서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회사는 공부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회사는 결국은 비즈니스잖아요. 돈 버는 곳이에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불필요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가 정작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되도록 나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그 과장님의, 부장님의 뭐 사생활이든 뭐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되도록 우리는 이 업무 위주로,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토론을 해야지, 그 불필요한 쓸데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굳이 논쟁을 하지 말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회사 돈 함부로 쓰지 말자. 이게 생각보다 저는 격하게 공감이 돼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되실 거예요. 가끔씩 눈먼 돈들이 생겨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청탁이 올 수도 있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청업체에서 나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조금만 모른 척하면 이 돈을 내가 착복할 수도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돈을 내가 마치 내 돈인 양 물수듯 펑펑 써버려요. 마치 회사 돈을 가지고 내 개인 점심을 먹어버리고 내 생필품을 써버리고 회사 돈으로 무리하게 기름을 넣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인 거잖아요. 결국 회사 돈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도둑질. 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있어요. 이런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아니 부장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 위치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를 다 폭로하게 된다. 그래서 어설프게 회사 돈 함부로 썼다가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노력해서 밟아온 회사 생활, 이 명예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회사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 회사 돈을 내가 가장 정직하게 공정하게 써야 된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착복하고 써도 부하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 부하 직원들이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리를 폭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물건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돈 함부로 먹었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9번째, 남의 기획을 비판하기 전에 그대의 기획을 먼저 비판하라는 거죠. 물론 회사 생활도 어찌 보면 인간관계든 결국은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의적인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괜히 저 사람이 부럽고 질투가 나고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니까 저 사람이 회사에서 뭐 PPT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저 사람 PPT는, 저 사람 보고는 저게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당신도 저 사람처럼 그 정도의 어떤 기획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당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실은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의 기획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저 사람의 기획을 배우면서 오히려 나의 기획을 좋은 걸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남의 기획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삐딱하게 질투가 나서 시기심이 들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대놓고 삐딱하게 보려고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 다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말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좋게 보려고 하면 충분히 저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을 나쁘게 보려고 하면 저 사람의 말 한마디도 재수 없는 거고, 저 사람의 얼굴 표정 자체도 재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단점을 계속 하게 되면 나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전혀 없다. 남을 비판만 하지 정작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실력이 도태돼요. 그러면서 나보다 일찍 승진한 저 사람을 오히려 또 비판해요. 저 사람은 아부에서 승진한 걸 거야. 아, 저 사람은 너무 잔대가리를 잘 굴려서 승진한 걸 거야. 저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저 사람을 헐뜯게 되고 저 사람을 또 험담하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할까요? 야, 너는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너 열등감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럴 시간에 너나 좀 잘해라. 그러는 너는 저 사람처럼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가 점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니까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너를 더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맨날 남의 욕이나 하고 험담하기나 하고 비판이 나니까 이제는 네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이나 지적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좀 나왔지만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저한테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난제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시장 같은 데서 5,000원, 만원짜리 그런 걸 입고 평생 이제 살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옷 입는 게 정말로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나 제 형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좀 옷 좀 좋은 것 좀 입어라.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그렇게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야, 너는 이 정도 나이 되고 그랬으면 좀 옷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좋은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걸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싼 옷을 입으라 그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의 어떤 가치나 품격을 어느 정도 내가 드러낼 필요는 있었는데, 너무 내 자신을 마치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옷을 입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위를 할 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면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제가 돈이 생기면 한 번씩 좋은 옷도 사고 입다 보니까 훨씬 더 저도 기분이 좋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래, 그렇게 옷을 입고 좀 신경 쓰니까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는 탈무드 어떤 명언에서 말하는 건데, 상설 할인점에서 10벌 살 돈으로 차라리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옷 한 벌을 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분들도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내 자신을 너무 싼 옷을 자꾸 입는 습관은 좋은 게 아니다. 이왕 한번 입는 옷이라면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굳이 내가 싼 옷을 입으면서
굳이 첫 이미지나 느낌을 안 좋게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 말은 엄청나게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런 과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지? 왜 저렇게 그러지? 그런 어떤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이 10번째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제가 말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11번 수입의 1% 이상은 기부하라.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남에게 베풀고 기부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넉넉하고 또한 이 사람 항상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의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이 욕심이 화근이 돼가지고 항상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져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우리는 집착이 생기니까 불행해지게 되고 항상 삶이 헐떡헐떡해요. 근데 나의 것을 선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이거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의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이렇게 좁아진다.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느게 된다라면 이 사람의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넓어져요. 이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내가 이 비를 충분히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공짜나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은 속이 좁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좁아져요. 그럼 나중에 비가 내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물 한 방울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결국은 초라한 삶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은 내 자신한테 이렇게 갖고 와서 주는 행복도 있지만 진짜 큰 행복은 저 사람들을 타인을 기분 좋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행복이 가장 가치롭다. 그래서 받는 즐거움도 좋지만 진짜 즐거움은 내가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을 저도 최근 들어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뭐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또 넘어서 나의 도움이 또 필요한 수많은 약자들이 있다라면 조금 내가 번 수입의 일부를 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관계는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인과의 어떤 거리도 둬야 되고 도움을 줄 때는 정말로 제대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경험에 따른 어떤 노하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받는 즐거움도 좋지만 주는 즐거움이 받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다. 너무 내 것을 이렇게 땡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가슴속에 여유가 없잖아요. 마치 내 가슴속에 돌덩어리 하나가 꽉 채워지는 거.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돛담배에다가 엄청난 황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가고 있어요. 와, 이 황금이면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황금이 이 배 위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그 황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내 배가 안전하게 뜨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무겁게 되면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돈이 많거나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게 나에게 화근이 되어서 이게 나를 짓누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과하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을 그렇게 기부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배를 이렇게 조금씩 뜨게 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되는 이런 공덕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12번째, 수희 아저씨, 청소 아줌마에게 잘해라. 이 모든 어떤 이 정보와 이 소문의 근원지는 어찌 보면 이 수희 아저씨, 청소 아줌마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쉽게 대하는 이분들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죠. 회사든 누구든 속속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항상 존중하고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탈무드에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수희 아저씨나 이 청소 아줌마는 그냥 내가 수희 아저씨 왜 여기 안 지켰어요? 뭐 해주세요? 왜 택배를 여기다 놔뒀어요? 우리 집에다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내가 갑질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줌마 왜 여기 청소 안 했어요? 여기 더럽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막말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들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대의 엄마 아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찌 보면 그 연세 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이 나의 엄마 아빠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분들은 또 누군가의 엄마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 가끔씩 TV에서 보면 뭐 경비 아저씨에게 막 막말을 하고 나이 드신 분에게 욕을 하고 막 때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일부 자기가 돈이 조금 많다라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큰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또 다른 나의 엄마 아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가 생각에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약자가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이분들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 평범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뻔한 답을 내가 내놓으면 어차피 뭐 왠지 합격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어요. 왠지 제 느낌에 그 회사 건물에 수희 아저씨가 왠지 이 회사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보기 전에 4시간, 면접이 2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 일찍 밥을 먹고 그 빌딩으로 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뭐 빵하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아저씨 제가 이 기업에 이따 2시에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업은 어떤 회사고 어떤 게 문제고 분위기가 또 어떠나요? 그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를 하나하나 그 수희 아저씨, 경비 아저씨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아주 그냥 술술술술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여기 부장님은 또 어떤 사람이고 이 회사는 이게 중요해. 이 회사는 이렇게 한 사람들 정말 싫어해. 내가 예전에 그 이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사님은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더라.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사람 다 떨어지는 것 같아.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지도 않는 그 정보들 사실은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들을 제가 갖고 면접을 받고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 저는 꼭 제가 그거를 해서 뭐 붙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그 경비 아저씨하고 몇 시간 이야기해서 들었던 정보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뭐 100%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서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수희 아저씨든 청소 아줌마 분들에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드리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런 거 하나하나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취업을 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벗어났지만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친구들을 챙겨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가잖아요. 새로운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사람 계속 우리가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고 소중한 네트워크는 가장 나와 오래 함께한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 친구들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화만사성. 내 집을 잘 챙겨야만이 이게 결국은 내 인생의 성공으로 가게 된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 내가 나중에는 아무리 여기서 성공을 해도 갈 곳이 없다. 나를 가장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고 나의 옛 친구들이고,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은 이 사람인데, 아니야 난 당장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내 집 토끼를 먼저 지켜야 돼요. 남의 토끼 얻어가려고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 가족을 먼저 잘 챙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미 이건 집토끼야, 내가 잡은 거야,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서 나중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이 A, B 이제 회사가 있는데 나는 A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을 그냥 기본적으로 써주는 어떤 충성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뭐 1년이고 10년이고 우리 제품 써주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잡으려고 막 잘해주잖아. 이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왜냐하면 이쪽은 이미 우리 제품을 쓰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1년, 10년, 100년 영원히 우리 제품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더 서비스도 해주고 더 도움도 주고 더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땡기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 나중에 이 충성 고객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떠나가 버리게 된다. 충성 고객은 한번 떠나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 고객이 나갈 때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잡고 가버리면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보다 오히려 이거는 3배, 4배, 10배 이상의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옛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항상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너무 그런 곳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난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탈무드 인맥관리 비법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13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기계발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중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지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될지, 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인간관계를 정말로 잘하고 친구들이 저를 대부분 다 좋아해 줬는데 실제 저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루뭉실하게 잘 웃고 밝은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지내왔는데, 그래서 전 정말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제 보이니까, 정말 옛날에는 인간관계가 죽어도 이거는 알 수 없는 어떤 미로라고 생각하고 블랙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13가지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또 다른 게 배울 게 있다라면 이런 인간관계도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우고 직접 이걸 바탕으로 실전에서 점점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쉽구나 라는 마음이 이제 들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덜 불편하고 미리서 잘 대처할 수 있고 대비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보호막을 자기 스스로 칠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인간관계 하면서 여기에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구나.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 거야. 솔직하게 말했다가 깨지고 아니야 말 안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또 깨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인간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계속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다음에 가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또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니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처하는 게 더 좋구나. 저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그런 또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어느 누구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도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덜 오해하게 되고 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가지가 꼭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거에 따라서 현실은 조금 더 융통성과 유도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훨씬 더 인간관계를 하는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은 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발 나아간다라면 조금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짝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저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공짜 얻어먹으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인간관계에서 약자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강자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꼭 돈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어서 저 사람을 좀 이해해줘야만이 내가 인간관계가 편하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인간도 만날 수도 있고 쓸데없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화만 내는 사람도 있고 도통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화나고 짜증나고 고통받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향이 있으니까 원래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더 낫겠다. 괜히 내가 화내면서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다 보면 좀 더 인간관계는 편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체면사 정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